이걸로 수납할게요. 블랙카드? 카드를 받아든 여직원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어요. 에이, 그냥 검은색 카드인 거겠지? 카드가 까맣다고 다 블랙카드면 나도 있겠네. 이 카드 누구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15살의 수아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 거요. 빨리 해주세요. 언니가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 응급실 한켠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재벌회장 최희주 때문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나타나 울며 사과하는 재벌회장.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놀란 15살 쌍둥이 자매. 과연 이들은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작은 빌라의 안방에서 조미선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시작했죠. 세면대 거울에 비친 얼굴은 40이 넘은 여자의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거실로 나오자 쌍둥이 딸들이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지아와 수아, 15살의 두 딸은 엄마를 닮아 심성이 착했어요. 식탁 위에는 미선이 새벽에 미리 차려놓은 아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죠. 엄마,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수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미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오늘은 일찍 올 거야. 우리 이쁜이들 아침 먹고 학교 가. 아침 엄마가 차려놨어. 수아가 엄마 곁으로 다가와 거친 손을 잡았어요.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물건을 찍다 보니 손등에는 잔주름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어져 있었죠. 겨울철 찬바람에 특이까지 해서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수아는 탁자 위에 놓인 핸드크림을 짜서 엄마 손에 조심스럽게 발랐어요. 엄마 손 많이 거칠어졌다. 미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들만 예쁘면 돼. 지아는 말없이 엄마의 출근 가방을 챙겨주었어요. 물병도 넣어주고 도시락도 확인했습니다. 엄마는 늘 점심을 거르곤 했지만 지아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끼니를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짧은 아침 인사를 나눈 뒤 미선은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숨이 약간 가빠지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선은 계단 난간을 잡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졌습니다. 미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어두웠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선은 얇은 패딩 점퍼깃을 세우며 버스를 기다렸어요. 곧 도착한 첫 차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7시 대형마트는 오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해서 각자의 자리로 향했어요. 미선은 직원 휴게실에서 캐셔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담당하는 3번 계산대 앞에 섰어요. 옆 계산대를 준비하던 동료 직원이 미선을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미선 씨, 요새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미선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주말 알바 하나 더 했어요. 괜찮아요.
동료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미선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선도 동료도 모두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 미선은 계산대 앞에 서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월세, 관리비,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이번 달에 내야 할 공과금까지 손가락으로 하나씩 계산해 보니 턱없이 모자랐어요. 미선은 작게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 그때 문득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검은색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면 당장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었죠. 한도도 없고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저택의 거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카드를 건네던 엄마가 있었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거라도 가져가 줘. 하지만 미선은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카드를 쓰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고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선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야. 아직 괜찮잖아. 그리고 애들을 안전하게 지켜야지. 오전 10시 마트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선의 손은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안내하고 계산을 받고 영수증을 건네는 일이 기계처럼 반복됐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자 손목이 뻐근하게 아파왔지만 미선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한 중년 여자 손님이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우유팩이 넘어지며 굴러갔고 토마토 한 알이 바닥에 떨어졌죠. 미선은 재빨리 물건들을 잡아 세우고 떨어진 토마토를 주워 올렸습니다. 손님은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미선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캐셔도 힘든 거 아는데 표정 좀 펴요. 서비스업 하는 사람이 그렇게 뚱해서야. 미선은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코드를 찍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슴 한쪽이 다시 조여왔고 호흡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계산기에 찍힌 숫자들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귀에서는 웅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은 눈을 감았다 떴지만 시야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주변이 뿌옇게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아와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던 수아의 따뜻한 손길이, 도시락을 싸주던 지아의 조용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미선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코드 스캐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딱 하는 소리가 마트 안에 울렸습니다. 옆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미선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소리쳤습니다. 미선 씨, 미선 씨. 미선은 계산대 위로 몸이 기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마지막 순간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아야, 수아야. 쿵소리와 함께 미선이 쓰러졌습니다.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손님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마트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대형마트의 평범했던 금요일 아침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미선의 하루는, 그리고 쌍둥이 딸들의 삶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학교 교무실로 지아와 수아가 불려 들어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두 자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아야, 수아야, 너희 엄마가 병원에 계신단다. 수아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요? 괜찮죠? 그냥 쓰러지신 거죠? 담임 선생님은 대답 대신 입술만 꾹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아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계단을 내려가시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느리게, 더 힘겹게 걸어가시던 그 모습이요. 택시 안에서 지아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음입어요. 수아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두 자매에게는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자매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응급실 안쪽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어디선가 의료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보호자들은 가족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가 함께 온 가족도 있었고 부부가 함께 온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지아와 수아는 둘뿐이었습니다. 15살 소녀 둘만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목이 말랐는지 복도에 있는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물 한 병이 1,000원이었습니다. 수아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 버스비만 챙겨서 나왔던 것입니다. 택시도 선생님이 택시비를 주며 태워주셔서 올 수 있었는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수아는 자판기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지아 옆에 다시 앉은 수아가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 엄마 왜 이렇게 늦는 걸까?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아의 손을 더 꽉 잡아줄 뿐이었죠.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심전도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이던 소리가 갑자기 길게 이어지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긴박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심폐소생술 준비, 에피네프린 투여. 지아와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조미선 씨 보호자분 계세요? 지아가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요 딸이에요. 의사는 15살밖에 안 된 소녀들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지아는 소리도 못 내고 그저 멍하니 의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른은 안 계세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단호하게 떨리지 않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저희밖에 없어요. 간호사와 의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안타까움과 난처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실래요? 수아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흔들며 울먹였습니다. 언니, 나 못 봐. 못 봐. 지아는 수아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먼저 들어갈게. 수아야, 여기 있어. 지아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얀 커튼이 쳐져 있었고 간호사가 커튼을 살짝 젖혀주었습니다. 침대 위에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요. 하지만 지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아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언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커튼을 젖히고 엄마를 보는 순간 수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일어나. 수아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수아는 엄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침에 핸드크림 발라드렸는데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을 손이었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흐느꼈어요. 지아도 옆으로 다가와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엄마의 양옆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다른 환자들이 오가고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보호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커튼 안쪽 그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15살의 지아와 수아는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로요.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서 있는 두 소녀의 작은 어깨는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지아는 어른들이 하는 일들을 15살의 나이로 처리해야 했어요. 서류에 서명하고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비용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작은 빈소가 배정되었습니다. 사무실 복도 끝자락에 있는 가장 좁은 방이었죠. 장례 절차를 도와주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영정사진은 준비하셨어요? 지아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아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엄마 사진을 찾기 시작했어요. 갤러리를 위아래로 넘기며 찾아보았지만 대부분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생일날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엄마는 아이들 옆에 서 있었어요. 지아는 한참을 찾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혼자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네. 엄마는 늘 아이들만 찍어주었어요. 본인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찍을 여유가 없으셨는지도요.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챙기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으셨던 거였습니다. 결국 지아는 작년 생일날 찍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케이크 촛불을 끄는 수아와 지아를 바라보며 행복해하시던 그 표정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장례식장까지 따라와 주셨습니다. 지아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도 웃는 사진이 낫지 미선이가 원래 웃는 얼굴이 예뻤어. 영정사진을 확대해서 인화하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복이었습니다. 상복도 대여하려면 돈을 내야 했어요.
지아가 가격표를 보고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 옆집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낼게. 우리가 없이 살아도 사람 가는 길은 잘 보내줘야지. 지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는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았습니다. 빈소가 차려졌어요. 하얀 국화꽃이 영정사진 주변에 놓였고 작은 제단이 마련되었습니다. 향이 피어올랐어요. 지아와 수아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 옷이 두 소녀를 더 작아 보이게 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빌라에서 함께 살던 주민 몇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짧게 고개 숙여 절하고 힘내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어색하고 무거웠어요. 15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트 동료 직원 두세 명이 퇴근 후에 들렀습니다. 한 분은 눈이 빨개져서 오셨습니다. 미선 씨 항상 웃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빌라 관리 아저씨도 들러서 짧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그렇게 몇 명이 다녀갔고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옆 빈소에서는 조문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옛 이야기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빈소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너희 밥 챙겨줄게. 아줌마가 떠나자 빈소에는 지아와 수아만 남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담요 2장을 가져다 주었어요. 여기서 주무셔야 하니까 이거라도 덮으세요. 두 자매는 빈소 한쪽 구석에 담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등을 눌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지만 끌 수가 없었어요. 밤새 불을 켜두어야 한다는 장례식장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수아는 언니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을 꾸는지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수아가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어. 수아는 한참을 울다가 지아의 상복 소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디가?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수아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김밥과 주먹밥을 싸우셨어요. 이거라도 먹어. 밥은 먹어야 해. 아줌마는 빈소에 잠깐 앉아 계시다가 볼 일이 있다며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지아와 수아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을 실제로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둘째 날 밤 빈소에는 다시 두 자매만 남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어요. 다른 빈소의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수아가 영정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우리만 남았구나.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지아는 무릎을 꿇고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힘들었죠? 수아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자매는 나란히 앉아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의 웃는 얼굴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두고 왜 갔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향만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빈소는 너무나 조용했고 두 소녀는 그 침묵 속에서 엄마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조미선의 삶도 그녀의 마지막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들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 잠시 후면 엄마를 화장터로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지아와 수아는 빈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뒤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 빈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빈소 입구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 빗었고 코트도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수척함이 묻어났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남자는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니? 오빠가 이제야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 빈소 사람들까지 고개를 내밀고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미선아, 오빠가 미안하다. 진작 찾아올 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장례식장 직원이 휴지를 건네주었고 남자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울었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가족이 있었구나. 오빠였나 보네. 불쌍한 것들. 이제라도 가족이 왔네.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빈소 한쪽에 앉아있던 지아와 수아를 바라봤어요. 두 소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너희가 지아, 수아구나. 많이 컸네. 나 미선이 오빠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조민식이라는 이름과 함께 대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 이름도 적혀 있었지만 지아는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 이제야 왔어. 미안하다. 미선이 연락처를 바꿔서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 지아는 명함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진짜 오빠 맞겠지? 근데 왜 엄마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을까? 우리한테 가족 없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수아는 달랐습니다. 수아는 삼촌이라는 말에 반가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이래. 우리만 남은 게 아니래. 수아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른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삼촌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조민식은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럴 거야. 미선이가 너희한테 말 안 했을 거야. 우리 사이가 안 좋아서 옛날에 집안일로 다퉜거든. 그래서 연락을 끊고 지냈어. 내가 잘못했지. 화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그러면서 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휴지로 눈가를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연기 같기도 했고 진짜 같기도 했죠. 지아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민식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너희 이제 혼자 아니야. 삼촌이 있잖아. 서울로 가자. 내가 잘 키워줄게.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책임져 준다는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발인이 진행되었어요. 조민식은 모든 절차를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연구차를 부르고 화장터에 연락하고 장례식장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빌려주신 돈으로 일부를 냈고 나머지는 조민식이 냈습니다. 이런 건 내가 당연히 해야지. 조민식은 그렇게 말하며 카드를 내밀었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연구차를 따라가는 사람은 지아, 수아, 조민식, 그리고 옆집 아줌마뿐이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작은 납골당에 유골함을 모셨어요. 조민식이 납골당 비용도 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네 사람은 엄마가 살던 빌라로 돌아왔어요. 좁은 투룸 빌라는 엄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차려놓으셨던 밥상이 그대로였고 빨래 건조대에는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민식이 둘러보며 말했어요. 유품 정리해야겠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도 열고 책상 서랍도 뒤졌어요. 그 모습이 꼭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가 재빨리 말했어요. 저희가 할게요. 엄마 물건은 저희가 정리할게요. 조민식이 서랍에서 손을 떼고 돌아봤습니다. 잠깐 불편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삼촌은 밖에 있을게. 조민식이 거실로 나간 사이 옆집 아줌마가 지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삼촌이라며 한 번도 본 적 없니?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요. 아줌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한테 오빠 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조심해. 요새 세상에 나쁜 사람 많아.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결정은 너희 몫이야. 근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따라가면 안 돼. 알지?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조민식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조민식과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조민식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선이 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보험금 나올 거야. 지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성인이 된 후에 수령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조민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야 모르는 사람들 얘기지. 보호자가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수령할 수 있어. 보호자가 관리해야 해. 너희 미성년자잖아. 그러면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일단 그거 수령해서 너희 학원비랑 학비로 쓰고 서울 가서 같이 지내자. 삼촌이 보살펴 줄게. 수아가 지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고아원 가면 우리 헤어질 수도 있어. 쌍둥이라도 다른 집으로 보내진대. 지아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삼촌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 가면 수아와 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아와 절대 헤어질 수 없었어요. 결국 지아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서울 가보죠. 조민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지아는 그 미소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이틀 뒤 조민식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승합차였지만 그래도 차가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지아와 수아는 엄마의 유품 몇 가지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엄마가 아끼던 수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나와서 배웅해 주셨습니다. 조심히 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아줌마는 지아에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셨어요. 지아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줌마가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져. 급할 때 쓰라고. 지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수아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서울 처음이에요. 서울타워도 있죠? 조민식이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어요. 응, 좋은 데 많아. 수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설렜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TV에서 보던 높은 빌딩들, 넓은 거리들, 예쁜 카페들을 상상했습니다. 지아도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차가 도착한 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 외곽의 달동네 판자촌이었어요. 비탈진 언덕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가파른 계단이 이어졌죠. 차에서 내린 수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서울 맞아요? 조민식이 짐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서울도 이런 곳 있어. 나중에 시내 구경시켜 줄게.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삼촌 여기가 삼촌 집이 맞아요? 조민식은 잠깐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좀 묶여서 잠깐만 여기 있는 거야. 곧 나아질 거야. 집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난방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 유리는 한쪽이 깨져서 신문지로 막아놓았죠. 방은 2개였지만 하나는 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쓸 수 있는 방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좁았습니다. 이불도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조민식이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여기서 자고 난 거실에서 잘게. 지아와 수아는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차가운 장판이었어요. 수아가 손으로 바닥을 짚어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춥다. 첫날 밤 2자매는 한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이불이 얇아서 추위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서로 꼭 안았지만 온기가 부족했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따뜻해? 지아는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지아도 추웠어요. 이불 밖으로 나온 발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떨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민식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인데도 집에 있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어디 나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빈 소주병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2자매를 보았습니다. 지아가 눈인사를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했어요. 각자 살기 바빴고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학교 전학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삼촌, 전학은 언제 해요? 조민식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전학? 나중에 알아볼게. 지금은 좀 바빠. 하지만 바쁜 것 같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지아와 수아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곳도 없었고 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그저 좁은 방 안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식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조민식은 가끔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그것도 성의 없이 물만 대충 붓고 면을 넣어 끓였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그릇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감사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슬펐어요. 엄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지아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조민식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아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래? 생각보다 적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어차피 애들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지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금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자신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수아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어? 지아가 수아 옆에 누우며 속삭였어요. 수아야, 아무래도 이상해. 삼촌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고아원 싫다 해서 내 잘못이야. 지아가 수아를 안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야. 두 자매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아가 작게 말했어요. 언니, 우리 실수한 것 같아. 지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었죠. 지아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버티자. 5년만 버티면 우리 성인이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자매는 약속했습니다. 성인 되면 둘이 나가자. 꼭. 차가운 방 안에서 얇은 이불 한 장을 나눠 덮고 두 소녀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서울은 그들이 기대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빌딩도 예쁜 카페도 없었죠. 그저 추운 판자촌의 낡은 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두 자매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로 했어요. 판자촌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민식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짜증만 냈는데 그날은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아침부터 라면을 끓여주면서 말을 걸었죠. 내일 은행 가서 너희 통장 만들어줄게. 용돈도 좀 넣어주고. 지아와 수아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을 챙기는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수아의 얼굴에 잠깐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조민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삼촌이 너희 챙겨줘야지. 학교도 곧 알아볼게. 그날 저녁에는 치킨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죠. 수아는 치킨을 먹으면서 조금 밝아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친절이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조민식은 치킨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민식은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종일 추리닝 차림이었는데 그날은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가방도 챙겼어요. 평소보다 큰 가방이었습니다. 은행 다녀온다.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지아와 수아는 조민식이 나간 뒤에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둘만 남게 되었죠. 오후가 되었지만 조민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쯤 수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늦을 수도 있어. 먼저 자. 수아가 문자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연락은 되네. 바쁜가 봐. 하지만 지아는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이 너무 컸다는 것, 평소와 다른 옷차림, 그리고 나가기 전 집 안을 한번 둘러보던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조민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걸었지만 계속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지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이상한데. 수아는 아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바쁜가 봐. 은행 일이 복잡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수아도 불안했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셋째 날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민식이 떠나기 전부터 식재료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면 한 봉지, 김치 조금,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배고파. 지아는 남은 라면을 꺼냈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거라도 먹자. 라면을 끓여서 둘이 나눠 먹었어요. 한 봉지를 둘이서 먹으니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지아는 옆집 아줌마가 쥐어주신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3만 원이었어요. 최대한 아껴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에 언제 돌아올지 몰랐기 때문에 동네 슈퍼에 가서 라면과 물을 샀습니다. 별로 사지 않았는데도 돈은 훅 줄어들었어요. 이제 고작 만 몇천 원이 남아 있었어요. 넷째 날 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안 오는 것 같아. 삼촌 진짜 안 오는 것 같아. 지아가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있잖아. 우리 둘이서 버티면 돼. 하지만 지아도 두려웠어요. 돈도 거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른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5살 소녀 둘만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겨울 추위는 점점 매서워졌고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다섯째 날 오후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아가 문을 열자 할머니는 말없이 그릇 하나를 내밀었어요. 끓인 누룽지가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릇만 주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지아가 급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고마웠습니다. 지아와 수아는 누룽지를 조금씩 떠먹었습니다. 따뜻했고 구수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민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옷장 등을 열어 확인을 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봐도 비어 있었어요. 지아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다시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조민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결음도 울리지 않았어요.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휴대폰을 놓쳤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아가 문을 열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험금 관련 통화하던데 며칠 전에 들었어. 큰 소리로 통화하더라고. 지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보험금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 때문에
자신들을 회유해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지아는 방으로 들어와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릴 버린 거야. 완전히. 수아는 고개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진짜 바쁜 거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버려졌다는 것을요.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지아는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자매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전기가 끊겼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죠. 집안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지아는 부엌 서랍을 뒤져 양초를 찾았어요. 다행히 양초 몇 개가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두 자매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만 깜빡였습니다. 촛불빛이 두 소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지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그냥 고아원 갈걸. 수아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언니 잘못 아니야. 내가 삼촌 따라가자고 했잖아. 두 자매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판자촌은 조용했습니다. 히터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어요. 추운 밤이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에게 기대어 체온을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 옆집 할머니가 또 누룽지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번에는 김치도 조금 함께 담아왔습니다. 어차피 남는 거야. 먹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또 돌아갔습니다. 지아와 수아는 누룽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누룽지를 떠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버려졌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두 자매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서로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판자촌에서 전기도 없는 집에서 두 소녀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조민식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운 판자촌 집에서 버티던 두 자매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감기였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얇은 이불 하나로 버티다 보니 결국 몸이 견디지 못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지아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작은 기침이었어요. 지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목이 좀 간질간질한 것뿐이야. 하지만 수아는 걱정됐습니다. 언니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주신 돈은 식비로 조금씩 쓰고 있었고 남은 돈은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나마 그 돈으로 며칠은 더 버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아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 이마에 열이 올랐습니다. 수아가 손으로 언니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언니, 너무 뜨거워. 하루 만에 고열로 변했습니다. 지아는 이불을 덮어도 온몸이 떨렸어요. 오한이 심했죠. 입술은 바짝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어요. 수아는 물수건을 준비해서 언니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물을 계속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지아의 입술에 물컵을 갖다 댔어요. 언니, 물 좀 마셔.
조금만. 지아는 겨우 몇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삼키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지아가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구토를 했어요. 수아는 급히 양동이를 가져왔습니다. 지아는 양동이에 대고 계속 토했어요. 먹은 게 없어서 위액만 나왔습니다. 수아는 언니의 등을 쓸어주며 울었어요. 언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아의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의식도 흐릿해졌어요. 눈을 떠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부르는 소리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수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언니도 엄마처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이 생생했죠. 언니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수아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옆집 아줌마가 주신 돈을 세어봤습니다. 5천 원이 남아 있었어요. 약국에 가서 감기약이라도 사려고 했죠. 하지만 밤 11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연 약국이 있을까요? 설령 있다 해도 5천 원으로 약을 살 수 있을까요? 수아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일단 약이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집안을 계속 뒤졌습니다. 혹시 감기약이라도 있을까 해서요.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부엌 찬장도 살펴봤어요. 하지만 약은 없었습니다. 진통제 하나, 소화제 하나 없었어요. 어떻게? 수아는 절망했습니다. 옆집 할머니한테 도움을 청해볼까 생각했어요. 문을 나가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죠.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감기약 좀, 언니가 많이 아파요.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없어. 미안하다. 내가 먹을 약도 없는데.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지아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신 차려. 지아가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아의 손은 뜨거웠고 맥박도 빨랐어요.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수아는 울면서 계속 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엄마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가방이 방 한쪽에 있었어요. 혹시 그 안에 10,000원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아는 엄마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엄마의 지갑, 수첩, 그리고 낡은 파우치가 들어 있었어요. 지갑을 열어봤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동전 몇 개만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수첩도 펼쳐봤지만 메모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 학원비, 수아 교과서, 월세 같은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파우치를 열자 검은색 카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반 카드와는 달리 광택이 없고 무겁고 묵직했어요. 카드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은행 이름도 카드사 로고도 없었어요. 그저 검은색 뿐이었죠. 수아는 카드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수아는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몰랐지만 엄마가 남겨둔 것이었어요. 혹시 이걸로 병원비를 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꼭 필요할 때만 쓰라고 하셨죠. 수아는 망설였습니다.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도 안 쓰고 두신 것 같은데.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 카드를 쓰지 않으셨을까요? 힘들게 사셨는데 이 카드가 있었다면
조금은 편하셨을 텐데요. 그런데도 쓰지 않으셨다는 건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 꼭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지아는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의식도 흐릿했죠.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것처럼 언니까지 잃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수아는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엄마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언니를 살리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 꼭 필요할 때잖아. 수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언니까지 죽게 둘 순 없어. 엄마, 미안해요. 근데 언니 살려야 해요. 지아의 의식이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뜨지도 못했어요. 호흡도 약해지는 것 같았죠.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언니, 조금만 버텨. 병원 갈 거야. 금방 나아질 거야. 수아는 언니를 업었습니다. 15살 소녀가 같은 또래의 언니를 업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수아는 이를 악물고 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지아의 몸은 뜨겁고 무거웠어요. 집을 나서서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판자촌의 길은 가팔랐어요. 계단도 많았고 길도 고르지 않았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어두웠습니다. 수아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중간에 미끄러졌습니다. 돌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고 손바닥이 까졌죠. 지아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아, 수아는 아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언니를 업었어요. 까진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언니 무거워 근데 괜찮아.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수아는 다시 걸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허벅지가 떨렸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 가야 했어요. 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비탈길을 다 내려오고 나니 큰 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수아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쉬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추운 겨울밤에 15살 소녀는 언니를 업고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걸었어요. 그렇게 수아는 병원을 향해 걸었죠. 손에는 엄마가 남긴 검은 카드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카드가 정말 쓸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수아는 언니를 업고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남은 5천 원은 나중을 위해 아껴야 했죠. 수아는 언니를 업은 채로 계속 걸었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깨가 무너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지아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등에 업힌 언니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중간에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언니를 조금 내려놓고 어깨를 풀었어요. 어깨뼈가 빠질 것 같았죠.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며 숨을 골랐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언니,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수아는 다시 언니를 업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자 다시 걸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온몸에서는 땀이 흘렀죠. 드디어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환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수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병원 응급실 입구로 달려갔죠.
응급실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가 막아섰습니다. 보호자 어디 있어? 어른은? 수아가 숨을 헐떡이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데요. 경비는 15살 소녀를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는지 곧 길을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 빨리. 수아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로 달려가 언니를 의자에 앉혔어요. 지아는 축 늘어져서 의자에 기댔죠.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환자분 이름이요? 보호자 연락처, 주소. 수아는 말이 막혔습니다. 주소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판자촌 집은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있었어요. 보호자 연락처도 자신의 번호밖에 없었죠. 수아가 급하게 애원했습니다. 일단 환자부터 봐주세요. 제발요. 언니가 너무 아파요. 숨도 잘 안 쉬어요. 직원이 지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진료부터 받으세요. 성함이랑 생년월일만 먼저 써주세요. 수아는 안도했습니다. 접수를 먼저 했더니 곧 의사가 와서 몇 가지 검사를 지시했어요. 검사 받으시려면 원무과 가서 수납 먼저 하고 와야 해요. 간호사의 안내에 수아는 알려준 원무과로 다시 돌아갔어요. 수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걸로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잠깐 카드를 쳐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블랙카드? 목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잠시 정지한 채 카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상급자를 불렀죠. 상급자로 보이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카드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그냥 검은색 카드인 거겠지. 애가 무슨 블랙카드야. 카드가 까맣다고 다 블랙카드면 나도 있겠네. 수납 직원이 상급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고는 수아를 보며 물었어요. 이거 카드 누구 거예요? 수아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이 카드가 안 되는 건 아닐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거예요. 거기 조미선 써 있잖아요. 우리 엄마예요. 직원이 카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앞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조미선이라고요. 근데 엄마는 어디 가시고 둘이 병원을 왔어요? 엄마는 지금 안 계셔서 둘이 왔어요. 빨리 해주세요. 일단 결제해 볼게요. 직원이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수아는 숨을 참았어요.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죠.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돼야 해. 단말기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수아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옆에 서 있던 상급자도 팔짱을 낀 채 단말기를 쳐다봤어요. 삑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영수증이랑 카드 드릴게요. 수아는 카드와 영수증을 받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바로 수아는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지아 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대로 체열을 하고 몇 가지 검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지아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수액이 연결됐어요. 투명한 액체가 호스를 타고 지아의 몸속으로 들어갔죠. 약물도 함께 투여됐습니다. 해열제, 항생제, 여러 가지 약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몇 분이 지나자 지아의 얼굴색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도 조금 안정됐어요.
수아는 침대 옆에 서서 언니를 지켜봤죠. 의사가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폐렴 직전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당황하며 수아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수아는 일어나서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에 쥔 검은 카드를 내려다봤죠. 이 작은 카드 하나가 언니를 살렸습니다. 수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거죠? 대답은 없었지만 수아는 엄마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언니를 살린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자 지하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붉은 기운도 사라졌어요. 숨소리도 편안해졌죠. 약이 몸속에 들어가면서 지하의 표정이 편해졌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얼굴이 평온해졌어요. 지아는 응급실 침대에서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어요. 수액을 맞으며 약이 몸에 들어가자 편해진 표정으로 눈을 감았죠. 수아는 언니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아도 지하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어요. 언니를 업고 30분을 걸었던 피로,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허기, 추운 집에서 버텼던 고단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수아는 의자에 앉아 침대에 엎드려 눈을 감았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들어오고 의료진이 오가고 기계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운 지아와 의자에 앉은 수아는 평화로웠죠. 밤 12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는 최이주 회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지만 낮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으로 회사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때 침실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희주는 잠결에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어요. 왜 이 시간에? 비서실장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입니다. 블랙카드 사용 내역이 떴습니다. 희주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블랙카드? 그 카드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어요. 뭐라고? 희주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계속 말했어요. 조미선님 명의 카드입니다. 15분 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용됐습니다. 희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미선이 명의의 카드가 사용되었다고? 네, 회장님. 희주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침대에서 뛰어내려 옷장으로 달려갔어요. 어디라고 했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당장 준비해. 희주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가디건과 바지를 대충 걸치고 코트만 챙겨들었죠.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머리도 빗지 않고 그대로 나왔죠. 그동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는 희주였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현관으로 내려가자 이미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차에 올라타며 소리쳤어요. 병원으로 빨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밤중의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어요. 하지만 희주에게는 너무 느리게 느껴졌죠. 차 안에서 희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15년 전 딸 미선의 얼굴이 생생했죠.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자신 앞에 섰던 딸의 모습이요. 그때 희주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를 제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요. 그 과정에서 적이 많아졌죠. 사업상 적들이 사방에서 희주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선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희주는 알고 있었죠. 누군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걸요. 미선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쌍둥이도 위험했습니다. 희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 곁에 있으면 딸인 미선과 손녀인 지아와 수아도 위험하다는 걸요. 미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딸은 결단을 내렸어요. 엄마는 회사를 지키세요. 나는 우리 수아랑 지아를 지킬 거예요. 희주는 자신이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말렸지만 미선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남편을 잃었는데 아이들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공격적인 사업 확장은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에겐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 떠나는 날 희주는 블랙카드를 건넸습니다. 이건 나를 위해 가지고 가렴. 꼭 필요할 때 써줘. 제발. 하지만 미선은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요.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그 카드가 사용됐어요. 희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선이 그 카드를 썼다는 건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는 의미였어요. 아니면 더 빨리 갈 수 없어?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희주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였죠. 희주는 VIP 통로가 아닌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한밤중에 응급실은 낮보다 조용했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희주를 보고 놀라 쳐다봤죠. 최희주 회장이 이런 모습으로 응급실에 직접 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희주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조미선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네. 희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김수아, 김지아 어디 있어요? 김지아 환자라면 저쪽이요. 간호사가 응급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희주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이 점점 느려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커튼이 쳐진 침대 옆에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소녀 하나가 잠들어 있었어요. 침대에는 또 다른 소녀가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었죠. 희주는 손을 떨리며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침대에 누운 소녀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아였어요. 지아는 낯선 여자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죠. 누구세요? 희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 미선의 얼굴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미선이었어요. 심지어 경계하는 눈빛까지도 어린 시절 미선과 똑같았죠. 희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선이. 희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아를 보며 하지만 미선을 부르고 있었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를 아세요?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고 눈물만 계속 흘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옆 의자에서 수아가 깼습니다. 낯선 할머니를 보고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지아가 수아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희주는 두 소녀를 번갈아 보며 오열했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지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무슨 사이세요?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엄마는 내 딸이야. 지아와 수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아가 작게 중얼거렸죠. 할머니가 계셨어? 희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선이는 너희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희주의 말에 지아와 수아는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지아가 말했어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 미선이가. 최희주 회장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그대로 오열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진정한 희주는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15년 전, 내 엄마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나를 떠났어. 위험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너희 아빠도 그때 돌아가셨어. 미선이 쌍둥이를 낳았던 날, 아이들이 위험했던 순간, 그리고 미선의 결단을 말했어요. 난 그렇게 회사를 지켰고, 미선인 너희들을 지켰어. 희주는 두 소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이는 끝까지 너희를 지켰구나. 그 카드를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먼저 가버렸구나. 미선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희주는 바닥에서 일어나 두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지아와 수아는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곧 할머니의 품에 안겼죠. 희주는 두 손녀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손녀들이었어요. 딸을 잃었지만 딸이 남긴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킬게. 미선이가 못다한 것, 할머니가 다 해줄게. 응급실 한쪽에서 한밤중에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지아는 희주의 권유로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아가 퇴원할 날이 되었습니다. 희주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옷과 새 신발을 준비해 왔죠. 지아와 수아는 처음 보는 브랜드 옷을 입고 어색해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희주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와 수아는 차에 올라탔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 어디 가요? 희주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살던 곳 보려고. 차는 판자촌으로 향했습니다. 희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어요. 점점 길이 좁아지고 집들이 낡아지고 언덕이 가팔라졌죠. 차가 판자촌에 도착했습니다. 희주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굳은 표정이었죠. 여기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손녀들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게요. 지아가 앞장서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집 앞에 섰어요. 희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집 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깨진 유리창에는 신문지가 붙어 있었어요. 난방도 되지 않아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갑했죠. 희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이불 한 채, 낡은 옷가지 몇 개, 그게 전부였죠. 그때 옆집 할머니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희주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 아이들 가족분이세요? 희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남자 보험금 받고 사라졌어요. 아이들 여기 버려두고요. 희주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그 남자가 누구죠? 나도 잘은 몰라요. 여기 원래 살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들어오더니만 며칠 후에 애들 데리고 오더라고요. 희주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원래 여기 살던 게 아니니? 네. 엄마랑은 다른 데에 살았었어요. 지아가 먼저 말을 하자 수아도 답했어요.
엄마 장례식 때 엄마의 오빠라면서 찾아와서 우리 돌봐준다고 서울로 가자고 해서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였어요. 그간의 사정을 들은 희주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에 전화했습니다. 조민식이라는 사람 조사해. 조미선 장례식에 나타난 사람. 당장. 지아와 수아가 짐을 챙기는 그 잠깐 사이 비서팀의 연락을 받은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희주는 보고를 받으며 얼굴이 굳었어요. 이름도 가짜입니다. 본명은 따로 있고 전과가 여러 건입니다.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주로 연고가 없고 아이들만 남은 장례식장에 삼촌 인척 가서 보험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자주 쳤다고 합니다. 희주가 말했습니다. 찾아내.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아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삼촌은 그냥 놔두세요. 희주가 놀라 지아를 봤습니다. 왜? 지아가 대답했어요. 우리 때문에 할머니까지 괴로우시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주는 두 아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니다. 이 할머니가 알아서 처리할게. 법적으로 정리해서. 하지만 지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사실 엄마의 보험금은 받았어도 저희 못 썼을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할머니를 만났으니 괜찮아요. 희주는 지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선이가 너희를 참 잘 키웠구나. 희주는 깨달았습니다. 미선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올바르게 키웠다는 것을요. 희주는 그날 바로 판자촌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손녀의 법적 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학교 전학 절차도 밟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 근처로 새로 이사를 했습니다. 수아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죠? 지아가 수아의 손을 꼬집었어요. 아파? 아야. 진짜야. 두 자매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어요. 새 학교 등교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희주는 두 손녀를 데리고 나가서 새 교복을 마쳤죠. 거울 앞에 선 지아와 수아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희주는 두 손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선아,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할게. 엄마의 49제 날이 되었습니다. 희주는 지아, 수아와 함께 절에 갔어요. 조민식이 처리했던 작은 납골당에서 엄마의 유골함도 옮겨왔습니다. 작은 법당에서 셋이 나란히 앉아 엄마를 위해 기도했죠. 희주는 미선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남겨줘서. 지아와 수아도 엄마께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도 섞여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지아와 수아는 새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매일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탁은 금방 웃음소리로 가득해졌죠. 어느 아침 지아와 수아가 교복을 입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희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렴. 두 손녀가 집을 나섰습니다. 희주는 창문 너머로 두 아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희주는 거실 한쪽에 놓인 미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선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선아, 걱정 마. 엄마가 잘 지킬게. 희주는 사진 앞에 놓인 검은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선이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그 카드요.
이제 그 카드는 희주가 다시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쓸 일은 없겠지만 아이들을 만나게 해준 상징적인 물건이었죠. 창밖으로 봄볕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아와 수아는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나란히요. 미선이 평생 지키려 했던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부보다 소중한 것, 그건 바로 가족이었어요. 미선은 불을 버렸지만 가장 값진 것을 남겼습니다. 올바르게 자란 두 딸을요.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또한 희주가 엄마의 마음으로 쥐어준 카드는 꼭 필요한 순간에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외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었죠. 햇살 아래 두 소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수아와 지아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